그럼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단상에 계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성립 사장님이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CFO 이금호 부사장이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욱선 부사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순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께서 모두 발언하시고 끝나고 나면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무더위가 시작할 때 배웠는데 겨울이 눈앞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채무조정 이후 회사가 얼마나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설명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사는 생산 안정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재무적으로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채권단, 투자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모든 임직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 3년간의 노력을 뒷걸음 삼아 작지만 튼튼한 회사로 거듭남과 동시에 세계 최고의 조선 업체라는 명성을 되찾아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영 실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어제 공시한 바와 같이 3분기에만 약 1,57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대양 프로젝트의 추가 공사 확보와 수익성이 좋은 LNG 운반선과 VLCC의 연속 건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적으로는 7,17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 중 2,954억, 약 3,000억 원은 과거에 설정해 놓은 충당금 환입 등 일회성 손익이고 나머지 4,216억 원 중 달러 강세의 효과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원가 절감과 생산의 안정을 통해 얻은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강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원가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상쇄함으로써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단의 신속한 결정과 희생이 그 시작이라면 이를 완성한 것은 생산 현장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무너진 현장을 재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생산 공정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고 일상적인 스케줄 조정 외에 현재 공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가장 최악이었던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약 25%가량이 올랐으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안정은 유동성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1년 만에 영업현금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생산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게 되자 선주로부터 공정 진행률에 따라 받게 되는 인도 대금도 제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지난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여신 한도 2조 9천억 원 중 올해 4,400원을 순상환하여 현재까지 약 3,50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 상황에 따라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겠지만 내년도에도 자체적인 자금 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채권단 지원 한도 사용은 제로화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당사의 올해 투주 목표는 73억 달러이고 현재 54.5억 달러를 투주하여 목표의 약 75%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노즈뱅크 프로젝트가 발주사의 지분 매각으로 지연돼 올해 발주가 어렵게 됐으나 현재 진행 중인 승선 및 특수선 프로젝트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3년 동안 철저하게 자구 계획을 이행해 왔습니다. 자산 매각, 자회사 매각, 인력 감축, 손익 개선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목표인 3조 3,400억 원을 초과해서 현재까지 총 3조 4,200억 원을 달하는 자구 노력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2020년까지의 총 자구 계획 목표인 5조 8천억 원 대비 현재까지 약 6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드린 자구 계획을 목표대로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현재 상태는 환자로 비유하면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적 측면이나 생산적 측면에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사는 외견상으로는 정상화되었다고 보여지나 내용면에서는 인적자원 역량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인적자원 역량이 지속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에 걸맞는 정도로 복원되어야 정상화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 교육 등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처럼 정상화 문턱에 서게 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 및 충고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좋은 성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계획된 모든 사항은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며 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모두 발언 마치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그 질문하실 때는 이제 소속하고 성함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입니다. 사장님, 5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는데요. 어디 계시죠 지금? 바로 앞에 계시고. 대우조선이 지난해 채권단과 약속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약 10% 정도 되는 인적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우조선이 LNG라든지 FGSS 등 세계 특허 기술을 갖고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도 이미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가 퇴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인적 구조 조정을 시작을 한다면 대우조선만이 갖출 R&D 부분들이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분하고요. 흔히 일컫는 국민열세 13조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우선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저희 회사의 인적 자구 계획, 그래서 10% 내지는 인원수로 9,000명까지 이 인원을 조정한다. 이런 게 언론의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났는데 자구 계획이 그렇게 짜여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자구 계획이 짜여질 때 당시의 예측하고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좀 많이 편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자구 계획 자체를 좀 현실성 있게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자구 계획을 딸 당시의 예측은
금년 매출이 7.5조 원, 내년 매출이 4.5조 원이라는 가정하에서 인원도 이렇게 금년에 9천 명까지는 뭐 줄여야 된다라는 이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실제로 어제 발표된 것처럼 지금 현재 이미 7조가 넘었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9조가 훨씬 넘는 이 매출이 시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당시 세웠던 7.5조 이 매출 계획하고는 약 한 2조 정도의 매출 차이가 금년에 이미 발생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 당시 예측한 이 매출은 4.5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예측으로는 아마 4.5조 원은 훨씬 상회하는 매출이 시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와 매출하고는 그러니까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년 매출 목표에 따라 갖고 인원에 대한 구조 조정도 다시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이제 걱정스러운 분야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인적 역량에 대해서 인적 자원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가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인재들이 빠져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외경상으로는 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은 과연 지금과 같은 이 인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서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R&D 측면에서 보면 젊은 인재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이 부분은 시급히 회사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조 원 지원받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대우조선이 엄청난 이 혈세를 지원받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오늘처럼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국민 여러분께 그다음에 그렇게 해주신 정부께 감사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WTO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실제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 금액을 부풀려 갖고 하는 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장으로서 사실은 지원받은 돈 구경한 거는 지금 4.2조 처음에 이 지원받은 거, 그 다음에 2.9조 크레딧 실링을 받은 거, 그래갖고 7.1조가 사실은 제가 있으면서 직접 저걸 받은 거고, 아마 13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거제로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차입금인데, 차입금을 다시 출자 전환한 게 한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출자 전환 우리가 받은 돈을 이 계정을 바꿔갖고 출자 전환한 건 또 이중 계산을 해갖고 13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또 4.2조 중에서도 3.5조 정도는 이미 이 출자 전환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주식 전환 가격이 당시에 43,300원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주식 가격이 한 35,000원이라고 그러면 이 출자 전환한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한 80-90%는 이미 상환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2.9조 크레딧 실링 받은 거에서 약 3,500억 원을 아까 모두 쓰고 있다라고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2조 저 받은 것 중에서 이 출자 전환 되지 않은 한 6천억 정도가 출자 전환 안 되고 아직 차입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실질적으로 캐시로 이렇게 지원 현재 저희가 차입금으로 갖고 있는 거는 한 1조 정도에 갖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숫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승세가 됐거나 차입금 상환이 끝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대우조선을 뭐 지칭할 때마다 13조 저 구경도 못했거든요. 13조라는 돈은. 근데 13조가 꼭 따로 붙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저희가 4.2조 받고 2.9조 시징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 피난의 노력을 통해 갖고 좀 더 혈세가 지원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혈세가 지원돼 갖고 보람을 느낀 케이스에 이 회사를 만들므로써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금에 대해서 재연본부장입니다. 지원자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4조 2천억 유동성 지원을 받았고요. 2017년에 2조 5천억의 신용 한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차 지원금 4조 2천억 원은 출자 전환하고 유상 증가로 쓴 돈이 한 3조 6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차입금으로 6,250억 정도를 사용해서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제공된 2조 9천억의 신용 한도 중에 지금 현재 3,500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유동성 지원 자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4조 5,500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기존의 차입금 중에서 2조 6천억 원을 출자 전환한 게 있어서 만약에 그 출자 전환액을 채권단 지원금이라고 가정을 하면 전체 사용 금액은 7조 2천억이 되고요.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자 및 출자 전환을 제외하게 되면 그걸 이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상쇄가 되니까 실제로 지원 자금을 저희가 차입금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1조 원입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고병기 기자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오늘 기자간담회 오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한 게 구조조정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노조분들 오신 것 같고요. 근데 사장님 말씀을 이제 해석해 보면 올해는 일단 구조조정이 없을 것 같고 내년에도 구조조정은 뭐 상반기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조정 계획을 어떻게 언제쯤 다시 뭐 구조조정 포함 자구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연구인력 얘기 하셨는데 마곡 땅을 지금 다 매각을 하고 100곳에 이제 연구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쪽 인력들한테 뭐 오피스텔 제공한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어떤 그 메리트를 가지고 연구인력 유치 한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손안건 프로젝트 해수 가능성 보도가 됐었어요. 뭐 현지 앙골라 정부 관계자가 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해수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조정이라는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회사가 건실하게 수익을 내는 회사로 탈바꿈시키는 게 구조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예측했던 우리의 뭐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생산 양에 따라 갖고 거기에 맞는 이 인적 구조 조정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는 1, 2년이 지나는 사이에 회사의 상황이 모습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처음에 예측했던 그런 매출 규모나 생산량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고 또 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그렇게 적은 이 매출에 맞는 구조조정을 세운 걸 그냥 강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받아갖고 다시 회사는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회사가 건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특히 딴 거는 모르지만 인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항상 업데이트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이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 인력이 지금 마곡에서 마곡 부지를 팔게 된 거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구조조정 일환으로 이제 발각을 했고 저희로서는 참 이 상당히 좋은 조건의
땅이었는데 회사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것은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쪽에 상당히 좋은 이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12월 5일 날 저희 연구소가 공식 오프닝 행사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님께서 고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100곳의 이 100곳 단지로 연구소가 이전함으로써 연구원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연구원들 유지에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물론 이 100곳 단지가 여기 종로에 있는 자리보다는 훨씬 좀 열악한 열악하기보다는 조건이 안 좋은 위치라는 건 맞지만은 회사는 숙소라든지 통근 문제들을 최대한도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그렇게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사가 상당한 현지에서의 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만족도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 통계적으로 100곳으로 이전하면서 이직한 직원들의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직한 직원들은 저희가 작년에 한참 어려울 때 채무제조정이라든지 그 전에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을 때 그때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갖고 많은 직원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R&D 요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떤 특단의 이 처우를 생각을 했더라도 앞으로 가장 시급하게 확충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난골은 언론에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은 이 분명한 거는 소난골과 이 두 척의 드릴식 인도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망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이 비밀 협약, 비밀 유지 협약에 의해 갖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선박의 미래는 자동차가 바뀌어가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황산이라든지 이 질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이 규제 이 에미션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날로 바뀌기 때문에 선박의 어떠한 에너지 소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변화가 앞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변화에 맞게 우리 대우조선을 계속 선도적인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에 있는 인력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네, 현대경제신문의 성현 기자라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여기다. 아, 예. 노지뱅크는 이제 좀 연기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는 데서 발주한 해양 플랜트가 있는데 여기 참여하느냐 마느냐 외신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참여 안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이쪽. 다음. 예, 머니투데이 방송 이진규 기자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올해 흑자 기조가 환급금, 충당금 환입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았고 내년에는 좀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전망이 어떤지 좀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분기까지 저희가 한 7천억 좀 넘는 이 영업이익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한 3천억 정도가 일회성 손익, 4천억 정도가 저희가 그 생산 활동을 통한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뭐그 4, 4분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4천억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내년에 가게 되면 이제 일회성 손익은 금년에 비해서 뭐 상당히 이제 이 줄어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인 이제 생산에 의한 영업 활동으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강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이 손익에는 상당히 압박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생산성이 상당히 속도로 지금 향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 원가 상승 요인들 상쇄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이 상당히 내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작년, 금년 저희가 이익을 시현을 했고요. 내년까지 이익을 시현을 해야지 3년 연속 이익 시현이라는 이런 이 실적을 달성함으로써 저희가 이 어떠한 정상 회사로 평가받는데 상당히 내년이 중요한 한 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어떤 저희 임직원들은 내년이 어려운 한 해지만은 이 본심을 다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기 카메라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분이 안 계셔갖고 그런데요. 옆에 앞에 한 분만 질문 받고 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해요. 좀만 앞에 먼저. 안녕하세요. 저 아주경제 최윤신입니다. 일단 해양 플랜트 관련 질문이 아까 나오긴 했는데 일단 2014년 이후에 지금 해양 플랜트 수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로즈뱅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좀 그래도 수주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일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남은 일감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혹시 로즈뱅크가 잘못되더라도 일감 공백 문제는 없는 건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6월달에 간담회에서 야말2 프로젝트 관련해서 러시아가 이제 자국 건조 기조가 심하니까 좀 수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셨었는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 많이 말씀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수주 계획 같은 게 좀 더 전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거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해양 프로젝트는 로즈뱅크가 내년으로 희망적으로 볼 때 내년으로 미뤄지는 통에 실질적으로 이 일감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TCO가 피크가 내년 3, 4분기 정도면 피크가 지나가게 됩니다. 피크가 지나간다는 것은 내년 4, 4분기부터는 이 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 일의 공백이 생기는 거를 사실은 저희는 로즈뱅크를 금년에 수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순차적으로 순탄하게 이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약간의 공백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이 플랜트 속성이 이렇습니다. 선박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고객 수가 100개라 그러면 해양의 경우에는 10분의 1도 못 미치는 10개 미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박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나를 추구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은 해양은 하나를 추구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참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일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 게 해양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우리 사업본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능을 다기능화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양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해양에 전념을 하지만은 해양 프로젝트가 그 부하가 떨어질 때는 뭐 특수선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항성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다기능화 시킴으로써 저희는 해양 프로젝트 본부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저희 회사가 일반 순박 그다음에 해양 특수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호환서 이 직원들을 호환해가면서 이 투입할 수 있다라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해양 쪽에 일시적인 업무의 공백이 생기더라도 전 회사 차원에서는 무리 없이 이거를 소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야말2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하고 상황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건조 원칙도 변한 게 없고 그 자국에서 지을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쯔베지다라는 조선소에서 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형태는 쯔베지다 조선소와 해외 협력 조선소가 팀이 돼가지고 야말2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이 차원에서 지금 쯔베지다 조선소가 자기네들 해외 파트너 조선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결론이 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이제 변수는 과연 야말2를 관련해서 러시아가 자금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소스가 어디느냐 만약에 중국이 자금 소스가 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상황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것도 지금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 지금 저희는 그쪽의 요구에 이 수능에 가면서 상황의 발전을 좀 주시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이터 통신 양희경이라고 하는데요. 어디 계시죠? 저 LNG선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WTO 제소한 것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올해 LNG선 발주가 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혹시 내년과 내후년에도 LNG선 발주가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이유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조선 3사가 LNG선 신규 수주를 장악했는데요. 근데 이에 비해 일본이나 중국은 LNG선 수주가 좀 많이 저조했는데 한국조선사가 LNG선 건조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조선업계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저가 경쟁을 초래해서 WTO에 정식 제소를 했는데요. 사실 2015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 시점에 와서 WTO에 제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LNG선 시황에 대해서는 바로 이 앞에 우리 LNG 담당 영업 상무가 앉아 있습니다. 박상무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박경호 상무입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이 이제는 벌써 일본, 한국을 제치고 벌써 전 세계에서 가장 LNG를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1위국이 되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여러 군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LNG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LNG 자체는 수요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셰일가스 이 프로덕션이 기본적으로는 예정대로 이 투자나 생산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하고 그다음에 이 미국에서 지난날에는 중동이나 호주나 카타르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에서 주요 이 수요국이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되다 보니까 전문 용어로 톤 마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배가 이 운항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전 세계 LNG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급처가 다변화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제일 주요 공급처가 되다 보니까 LNG 운반선의 톤마일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그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주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LNG가 저희 일반 상선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데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일반 건함으로 싣고 다니는 벌크 캐리어는 이미 이제는 중국 조선소들이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이 인정을 받는 그런 상태지만 시프하게 기름을 싣고 다니는 오일 탱커만 해도 그 가격 차이가 한 10% 정도만 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이 유조선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LNG는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훨씬 뛰어난 저희 한국 조선 3사들에게 계속해서 이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자국 물량,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신조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엔지니어링 역량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그 제약이라든가 룰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그 환경 변화 룰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일본의 엔지니어링 캐파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당분간은 LNG 수요가 좋고 LNG 시장은 한국 조선소가 어느 정도는 석권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 두 개는 저는 그게 답변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요. WTO 관련해서는 왜 지금 와서 뭘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더 잘 아시겠죠. 지금 뭐 강제징용 관련해갖고 그냥 국가의 어떤 안전사항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뭐 자체만 놓고 보면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이 대우조선이나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가 그 일본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선적을 짓는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예를 들더라도 우리가 짓고 있는 배가 일본에서는 못 짓는 배들을 우리가 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하고 경쟁 관계도 없는 회사에 대해서 왜 일본이 나서갖고 이 WTO에 제소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저희는 좀 알 수가 없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회사라든지 송동이라든지 SKF 현대상선 다 따져봐갖고 저거 하는 건데 정확한 이 대응은 아마 저희 산업부에서 이 각 업체들로부터의 모든 자료들을 취합을 해갖고 대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면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실하게 이 상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채권은행이 지원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암만 대우조선이 어려웠었다고 하더라도 이 청산 가치에 비해서는 계속 기업 가치가 훨씬 높았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상업적인 순전히 커머셜한 이 고려에 의해 가지고 계속 기업 가치가 높으니까 조금 지원을 해줘갖고 정상화시키면 청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비가 적을 거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해갖고 오늘처럼 대우조선이 훨씬 좋은 모습으로 살아났고 당시에 청산을 했던 것보다는 100배 나은 결과를 지금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정부 지원이라기보다는 채권은행의 순수한 상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는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WTO가 가서 될 일도 아닐 텐데 괜히 그냥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뒤에 한 번만 더. 네, 조선일보의 최용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적 자금 차입금 남은 게 한 1조 정도라고 투자 전환 이런 거 제외하면 1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입금을 완전히 상환하는 일정은 어떻게 좀 계획을
계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우조선이 이제 IMF 이후로 해서 사실상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해서 기업의 어떤 이런 거버넌스가 바뀐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러면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 언제쯤 다시 어떤 뭐 공적 공기업 뭐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이제 어떤 매각이나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스케줄 이런 걸 좀 찾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아까 우리 뭐 CFO가 이제 차입금이 한그 1조 정도 된다 나오는데, 예, 그2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겠죠. 2조 9천억 그 실링 중에서 3,500억 쓰고 있는 것. 요거는 이 번금 흐름이 어떤 때는 플러스 되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은 저희 목표로는 이 내년 말까지는 2.9조에서는 차입금 제로로 좀할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조 중에서 지금 이 출자 전환분을 제외한 차입금으로 남아 있는 게 한 6천억이 좀 넘어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 그 작은 사정에 따라 가지고 갚아 나갈 예정이지 언제까지 뭐 갚겠다는 그 상황은 그 스케줄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작년 채무 조정할 때 이 회사채를 반은 출자 전환했고 반은 이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이제 전환한 게 있는데요. 그 금액이 약 한 7천억 되죠. 네, 그 금액이 아직 7,400억 정도가 회사채가 분할 3년 분할 상환한 회사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약정에 따라 가지고 매년 실사를 통해 갖고 대우조선의 이 자금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거치 기간을 땡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사 중에 있고 그 실사가 나오게 되면 대우조선, 채권단 뭐 이렇게 해갖고 협의를 통해 갖고 지금 현재 있는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3년 거치가 끝나는 게 2020년일 겁니다. 그럼 2020년부터는 상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스케줄에 대해서는 금년 지금 실사 결과에 따라 갖고 조금 변동이라 하면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매각에 관해서는 뭐 저희가 지금 뭐 회사가 매각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 매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고 있을 테고 저희가 매각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데일리 한국의 이창훈이라고 하는데요. 어디 계시죠? 네.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누적 3분기 영업이익으로 이제 생산활동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하신 액수가 4,2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냈다. 국내 이제 조선 3사랑 비교를 하면 사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올해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마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질문 드렸었는데 사장님한테 그러면 여전히 조선 빅2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과거에 이제 출자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금전적인 그런 이제 지원을 받을 때 당시에는 이제 조선 빅2로 가는 것이 맞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흡수가 되느냐 아니면 삼성중공업에 흡수가 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는데 지금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업계라는 게 이제 수주 산업이라 보니까 어떤 전 세계 시장에서 갖고 있는 신뢰성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수주를 이어갈 수 있는가 유동성이 확보가 되느냐 이게 아마 수주 산업을 하는 어떤 조선 산업의 가장 큰 특성일 텐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과연 그러면 지금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대우조선이 흡수가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누차 제가 그 토픽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거는
지금의 국내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선에 대한 수요와 공급 차원, 그다음에 그 국내의 어떠한 이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빅2 체제로 가는 게 가장 이 바람직하다. 대우조선 사장의 입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조선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이제 상황이 대우조선이 이 경영 상태가 이제 호전됨으로써 그 당시에는 당연히 대우조선이 어디에 흡수되느냐가 문제였다고 그러면 그 상황은 아직도 저희는 매각을 앞둔 회사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 채권단과 정부가 어떤 산업 정책 차원에서의 어떠한 이 생각 고려가 있기 전까지 저희가 단일 회사로서 부터 저는 그냥 빅2라는 체제가 대한민국 조선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 합당하다라는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지 대우조선을 어떻게 누구한테 붙이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대우조선이 실적이 이 경쟁사에 비해서 이제 좋았던 이유는 약간의 이 대우조선과 같이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설을 100% 다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9조 플러스 알파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근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 캐파가 저희하고 거의 비등합니다. 그런데 발표에 의하면 금년에 한 5조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라는 얘기는 매출이 같은 시설을 갖고 반분이 안 된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조업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고 당연히 그쪽에서는 손익면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테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사실은 현대중공업 울산만 보면 캐파나 인원이 저희의 1.5배가 됩니다. 근데 1.5배가 되는 회사가 매출은 발표에 의하면 금년에 한 8조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 거 보면 이 시설은 1.5배인데 매출은 저희의 80-90%뿐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거기도 정상적인 조업은 못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래서 100% 이 조업을 한 회사하고 비정상적인 물량 부족에 의해서 100% 가동 못하는 회사하고 같이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 임효진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차입금을 출처 전환을 한 것이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매각까지 엑시트까지 충분히 성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할만한 회사를 만드시는 게 목표이실 텐데 작고 단단한 회사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고 단단한이라는 게 매출 규모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어떤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게 이제 올해 구조 매출로 계획보다 예정 계획보다 덩치가 작아지지 않았다면은 올해는 어느 정도고 내년은 어느 정도고 작고 단단한이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년과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작고 단단한 회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2015년 저희 매출이 15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자 수준은 또 5조 이렇게 누적 적자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는 저희가 가장 생산성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높았을 때가 매출이 7조에서 8조 사이였던 2006년 정도가 가장 이 회사의 효율이 좋았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우조선 시설에서 가장 이 적정 매출 이 규모가 7조, 8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그 이 15조에 비해서 반토막 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그 한 7조, 8조를 그 이 작고 단단한 회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5년부터 그 점진적으로 매출을 줄여가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조 안팎이지만 작년에는 11조로 했고 뭐 그전에는 13조로 해갖고 15조에서 점진적으로 내려가서 내년에는 7조 알파 7조 알파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측을 한다라 그러면 그 정도로 온다라 그러면 저희가 그 작고 단단한 회사의 완성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구조조정 얘기 또 드리는데 사실 뭐 지금 당장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최근 채권단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현대장선도 그렇고 상당히 이렇게 좀 경영 상황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 국감에서도 보면 대우조선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구조조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채권단과 이렇게 합의가 된 내용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사장님 개인 생각으로 구조조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는 제가 절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 지금 그 사업 계획에 연동해갖고 구조조정 계획을 플렉시블하게 재검토하고 그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시켜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지 구조조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곤란합니다. 채권단에서 그 이전을 수용을 하신 거죠? 채권단하고는 계속 지금 이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까 사장님께서 그 18년도, 19년도 초기에 저희들이 물론 그 자구이행 계획이 2017년도 4월에 했던 경영경상 방안 전부 저희 조정 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그거 하면서도 지금 현재 그 아까도 말씀드린 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대한 어떤 자구이행 계획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실사를 갖다 앞으로 실사가 끝나고 나면 은행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적 경영에 따른 생산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